안녕하세요, 코난입니다. 오늘은 리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리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하고 앞으로 리플이 어떤 거를 좀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얼마 전까지.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좀 중립적인 입장이고요. 중립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게 된 이유는 조금 이따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뉴스 하나를 보고 지나갈 텐데요. 도지코인 개발자하고 크레이그 라이트가 리플을 비난한 내용이에요. 보게 되면 도지코인 개발자는 리플 생태계의 인식 과정 흥분을 잘 만들어냈다.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프로젝트하고 다르게 마케팅에 유난히 집중하는 프로젝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케팅 주력하고 있고, 무슨 다단계 피라미드식과 닮아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비트코인 SV 진영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크레이그 라이트는 리플을, 업계 내 최대 스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크레이그 라이트가 굉장히 그 언론 플레이나 자기 트위터 통해 가지고 자극적인 말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크레이그 라이트는 비트코인 캐시 SV 진영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비트코인 캐시 SV는 블록 사이즈를 올린단 말이죠. 올리게 되면은 중앙화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리플을 왜 싫어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비트코인 캐시 SV는 블록 사이즈를 올려서 중앙화 시키는 거를 감수하고 블록 사이즈를 업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1년 아닌가요? 블록 사이즈를 2기가까지 올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2기가까지 올리는 이유는 블록을 막 이만큼까지 늘려서 여기다가 트랜잭션을 꽉꽉 채워가지고 원장을 이만큼 늘리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쾌적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블록을 만들고 그 안에 그 블록 만든 사람이 트랜잭션을 이렇게 가져와서 조합해가지고 블록을 만들어서 이제 블록체인에 올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수료를 많이 낸 그 사용자들 거에 트랜잭션을 가져올 경우가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 보니까 수수료가 트랜잭션이 많아지면 수수료가 올라가고 수수료를 적게 내면 24시간 일주일 이렇게 걸리는 사태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SV 측은 블록 사이즈를 이만큼 늘려놓고 아예 쾌적하게 상태를 유지를 하고 트랜잭션이 수수료를 적게 내든 많이 내든 무조건 다 블록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이만큼까지 블록 사이즈를 올리고 어차피 이 블록 사이즈 다 못 쓸 거야 라는 가정을 하고 블록 사이즈를 업하는 거고 얼마 전에 얘기했을 때는 1테라바이트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최종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블록 사이즈를 올리게 되면은 원장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용량에 대한 부담이 생기긴 생기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하드디스크에 대한 가격이 내려갈 거고 그 디스크가 내려가니까 당연히 각자의 노드들이 용량에 대한 부담이 시간이 가면서 줄어들 거고 그 정도 용량도 부담 못할 거면 너네들 참가하지 마라는 게 SV 진영 측의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검증과 저장에 있어서 참여하는 노드가 그 정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참여하는 거는 생태계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의 SV 진영 측은 사실 중앙화를 지향하는 건 아니고 공용 화폐를 지향하는 그런 진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리플은 사실 딱 정해져 있는 노드들만 참여하잖아요. 8개였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8개인데 그 8개의 노드들만 참여를 하는 블록체인이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가깝단 말이죠. 그래서 크레이그 라이트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입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바뀌게 된 게 프라이빗 블록체인들도 어떤 노드가 참여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요 다음 기사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은 SBI가 리플을 많이 지지하잖아요. 만약에 이 리플 네트워크 안에서 이 리플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하는 엄청 큰 기업들, 단체들이 리플을 사용하고 그들이 노드로 참가할 수 있다면, 아니 SBI 그룹이 노드로 참여하는 것만큼 확실한 노드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기관들끼리 사실 리플은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기관들끼리 노드를 유지하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돌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엑스래피드를 이제 곧 도입할 예정이고 많은 은행들과 협약이 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용화하고 좀 가까워져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것들이 좀 가능성을 빠르게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리플이 요즘에 보여줬던 행보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비트코인과는 조금 떨어뜨려 놓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리플은 사실 리플페이부터 시작했던 코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리플은 비트코인보다 먼저 어떻게 보면 개발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고, 비트코인은 처음에 출시가 어떤 그 페이먼트적인, 그러니까 세계 공용화폐 이런 느낌이었고, 리플은 은행 간의 송금 시스템 뭐 이런 개념이니까 어떻게 보면 컨셉 자체도 다르고 기술력 자체도 좀 다른, 그러니까 같은 블록체인을 쓰지만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과 비트코인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비트코인이 내려가면 리플도 내려가잖아요. 아직까지. 코인마켓캡을 좀 보게 되면은 마켓에서 페어를 좀 선택을 해볼게요. 일단은 원화 페어를 선택을 해보면 볼륨이 원화 페어로 한 이 정도 나옵니다. 뭐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 나오고요. 엔화로 보게 되면은 이 정도 나옵니다. 비트뱅크에서 굉장히 많은 볼륨이 나오죠. 그래서 일본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비트코인 페어를 보면 페어가 굉장히 많고 사실 원화하고 엔화보다 훨씬 많은 그 거래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리플도 비트 페어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가 내려가면 리플도 다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현상을 아직까지는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약간 뭐 법정화폐 같은 페어들의 볼륨 차지하는 비중이 좀 늘어나면은 비트코인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시세 형성이 완전히 다르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리플은 스위프트라는 어떤 체계를 대체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스위프트는 수십 년간 각국들이 사용했던 체계고, 국가 간 뭐 해외 송금 시스템으로서 국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물론 스위프트가 지금 많이 낙후되어 있고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되게 그 보수적인 은행들이 리플을 도입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SBI 같은 대기업들도 그렇고 뭐 은행들도 리플하고 많이 협약을 하고 있지만, 리플이 만약에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면 은행들이 그 가능성을 보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개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그래서 리플이 내년이나 뭐 해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실제로 해외 송금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도입할 수 있다라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도입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은행 중에 하나가, 선진국의 중앙은행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을 개발을 해서 리플과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버리고 각국의 은행들이 그걸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리플은 중립적이라고 바뀌게 된 이유가,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참여하는 노드에 따라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근데 과연 보수적인 은행들이 이걸 도입할까? 자체적으로 뭔가 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리플은 그 리플 자체가 트랜잭션 할 때 사용되는 수수료잖아요.
근데 그 수수료로 리플을 사용하면 리플이 없어집니다. 수수료로 사용한 건. 근데 발행은 추가 발행이 없어요. 결국은 가면 갈수록 발행량이 줄어드는 구조인데 그 구조 때문에 사실 뭐 디플레이션이 있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변동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변동성에 대한 그 해결 방안도 없다라는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저는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직까지 솔직히 리플은 도입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여줬던 행보들 그리고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게 사고요. 아마 내년 단기적으로 봤을 때 리플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이제 제 지인분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대부분 저하고 비슷한 의견이었는데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고 답글 달아서 서로 한번 토론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그 관심도가 많은 리플인데 사실 이 리플에 대해서 너무 그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측면 그리고 또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이 너무 대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다 보고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가고 보완해 나갈지 그리고 장점은 어떤 식으로 더 부각해 나갈지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